그런데 갈릴레오가 쓸 때는 코페르니쿠스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썼잖아요. 근데 갈릴레오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맞습니다. 왜? 증거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을 갈릴레오는 망원경 1608년에 르페르세이라고 하는 안경공이 네덜란드 안경을 만들었어요. 그 이듬해인 1609년에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이 망원경을 가지고서 이탈리아로 귀국을 합니다. 갈릴레오는 아직 그 망원경을 못 봤어요. 소문만 들어요. 소문만 듣고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완 좋다고 했잖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피렌체의 총독을 찾아갑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니까 전쟁이 많잖아요. 총독님,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코앞에 와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망원경이 있으면 1km, 2km 밖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납품해. 군수물자로 납품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군수물자가 좀 많이 남나 봐요. 돈을 많이 법니다. 또 그 자리에 있던 귀족들도 너도 주문하죠. 근데 꽤 많은 돈을 버는데 딴 사람들은 이 망원경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든지 숲에 있는 동물을 봤는데 딱 한 사람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예요. 그때가 1609년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이 세계 천문의 해였거든요. 그 이유가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지 400주년. 그 1969년에 달에 아폴로 11호 갔잖아요. 달에 간 지 40주년을 기념했던 게 2009년이었던 거죠.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을 봅니다. 목성에 달이 4개가 있었던 거예요. 목성 달이 4개 있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잖아요. 목성에 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란 뜻이죠. 물론 이건 천동설, 지동설의 증거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너무 커서 아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대항하지 못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의심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의심해도 되는 증거가 생긴 거죠. 금성을 봤습니다. 금성을 봤는데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만약에 금성이 지구 주변을 돈다면 모양은 바뀌더라도 크기는 일정이 되잖아요. 근데 금성의 크기가 이렇게 작았다가 컸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여기에 있고 금성 지구가 있으면 금성이 조그맣게 보이고 태양, 금성, 지구가 있으면 금성이 커다랗게 보일 거 아니에요.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로 맞을 수 있고 지동설도 맞을 수가 있어 설명을 했는데 이제 갈릴레오는 천동설은 틀렸고 지동설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만화책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살비아티, 사그레도, 심플리치오.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네, 누가 봐도 살비아티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처럼 생겼잖아요. 딱 여러분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주인공의 얼굴이잖아요. 이 살비아티는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심플리치오, 뭔가 옹색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천동설 주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에요. 왜? 아리스토텔레스랑 겨룰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순앙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랑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예요. 이름도 심플리치오, 심플합니다. 이게 뭐냐,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그레도는 손석희 같은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공정하게 사회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공정하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플리치오가 너무너무 설명을 못해요. 근데 살비아티가 훌륭한 점이 뭐냐면 심플리치오의 설명을 대신해 줍니다. 정확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살비아티가 심플리치 설명을 다시 해줘요. 그러면 천동설이 주장한 게 이거구나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엄청나게 칭찬해요.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훌륭하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존경할 수밖에 없어. 당겼냐? 실컷 한 다음에 다만 작은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 상처가 계속 쌓여나가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충분히 지동설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생각이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 책의 목적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릴 수 있어. 이 사람이 진리가 아니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딱 끝나고 나니까 사그레도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토론해보니까
새로운 우주체계 지동설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우리 우주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는구나. 근데 옛날 우주체계 천동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워. 만약에 우주가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인다면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격언들은 버려야 될 거야. 어떤 격언이냐면 자연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일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같은 격언이 있잖아. 이런 건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간단하고 하나는 복잡하잖아. 그럼 뭘 해야 될까? 당연히 간단한 걸 해야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릴레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커다란 상처를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갈릴레오가 있지 않았다면 탈수 다닐 때까지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진화론은 생길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없었으면 다윈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갈릴레오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다 이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이해했겠죠. 갈릴레오 앞에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의 관측자가 있었습니다. 티코 브라헤가 없었으면 그 다음에 케플러도 없고 갈릴레오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티코 브라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는 벗어났는데 그 외의 권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우주를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를 권위를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예외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는 어떤 행성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오신 지구가 다른 천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우주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줍잖은 어중간한 타협을 합니다. 결국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가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천동설로도 일식과 월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지 못해요. 과학은 어중간한 타협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과학으로 가다가 한 뼘에 뛰어넘을 때는 앞에 거를 부인해야 돼요. 혁명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게 과학이에요. 천동설이 과학인가를 살펴볼게요. 천동은 처음에 관측을 했습니다. 별, 달, 행성, 태양의 운동을 관측했어요. 그 초기 모형을 만듭니다. 지구 중심의 완벽한 원궤도를 한다는 우주책을 만들었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됐어요. 예측도 합니다. 밤중에는 일주운동을 하겠네, 별들이 한 바퀴 돌겠네. 실제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관측을 하죠. 행성들이 역행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지만 얼른 모델을 수정하죠. 주전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모델을 바꿨습니다. 잘 넘어가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넘어갑니다. 고쳐서. 근데 어느 날 목성의 달이라든지 금성의 모양같이 옛날 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혁명이 일어납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천동설에는 관측, 초기 모형, 예측, 새로운 관측, 수정 모형, 반증,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과학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동설은 과학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천동설은 과학이라고 대답합니다. 과학 요소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과학입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천동설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물어봐요. 야, 천동설이 맞아? 지동설이 맞아? 다 지동설이 맞대요. 너 어떻게 알아? 책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내려봤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네라고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축구장 300개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은 지름 14cm의 커다란 사과가 돼요. 태양이 이만큼 됐어요. 그러면 목성과 토성은요, 애들 유리 구슬 있잖아요. 다 맞추게 하는 그 정도 돼요. 천왕성, 해왕성, 콩알 하나쯤 됩니다. 그럼 지구, 금성, 화성 이런 거 뭐냐면 볼펜 끝에 있으면 볼펜 끝에 돌도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예요. 여기에 사과 하나를 놔뒀어요.
그 저 끝에 15m 된 데다가 손바닥을 놔두고선 거기 볼펜 끝에 돌돌 보는 거 2개 놔두면 그게 지구와 달이에요. 인간은 아직까지도 축구장 300개에서 손바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이 맞다를 마음대로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지동설이 맞다고 오는 거는 천동설을 알아서 천동설 시작해서 천동설을 논리적으로 부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잘할수록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교회의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얼른 자기 스폰서에게 편지를 씁니다. 공주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성경과 자연이 대립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적어도 자연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과학은 신학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위해 쓰여졌고 얼마든지 쉽게 재해석할 수 있지만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문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실을 갖다가 증명하며 신학자들은 그 문장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명확하면 됩니다라고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92년 10월 31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휴거. 네, 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뉴스였고요. 딴 나라는 관심 없었습니다. 1992년 10월 31일이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휴거라고 기억하시죠? 휴거. 왜 기도하고 다 하늘나라를 간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중계방송하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늘 가나 이렇게. 그날 놓친 뉴스가 있습니다. 1992년 10월 31일은 저희 집사람의 27번째 생일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92년 10월 31일 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후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300수십 년 전에 당신의 조상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부당하게 핍박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당신의 조상님 말씀처럼 태양의 변방의 작은 행성에 불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백에 흩어져 있는 가톨릭 교도의 알리오니 오늘부터 지구의 자정과 공정은 합법입니다. 뭐 10년 전에 몰랐을까요? 100년 전에 몰랐을까요? 200년 전에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지만 교황증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권위가 사라진다고 착각한 거죠. 만약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주의 중심 지구로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요한 바오로 2세가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천동설, 지동설 문제뿐만 아니라 빅뱅 이론과 진화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했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인류 비상의 두 날개고 인류 생존력을 강화시킨 강력한 두 계기였는데 둘이 생각한 게 너무나 달랐잖아요. 너무 달랐는데 싸운 경우는 몇 번이라고요? 2번밖에 없었습니다. 충돌은 단 2번이었어요. 그래서 2번이었는데 여전히 이 날개가 2권에 챙기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갈릴레오 편지를 쓰잖아요. 하나님에서부터 성서도 나오고 자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부터 신학이 나오고 자연에서부터 과학이 나오는데 이걸 누가 했냐면 같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갈릴레오도 신부였잖아요. 난 심지어 나중에 찰스 다윈도 신학자잖아요. 성공의 신부님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가 다 했던 거예요, 이걸. 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서양에서는 신학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2권의 책이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아까 니콜라스 프톨레마우스, 아까 주전원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체계적인 천문학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참 있다가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고요. 코페르니쿠스의 다음에 브라에 있고 브라의 다음에 케플러, 갈릴레오,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 등장하면서 과학혁명이 완성됩니다. 뉴턴은 1642년에 태어나잖아요. 갈릴레오가 죽은 해에 태어나요. 바톤 터치가 됐는데 요 프톨레오 마이오스를 제외한 5사람의 시대를 우리는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중요했던 거죠. 과학혁명의 시대는 뭘 저도 바꿨어요? 2개의 충돌에서 하나, 천동과 지동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과학과 신학이 갈라서요. 너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다. 너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해지면서 다 같이 다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천문학의 분야에서는 둘 사이에 장벽이 생기죠.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자들이 하고 과학은 과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때 과학자들이라는 것은 천문학자와 수학자인 거죠. 이러고서 누가 저한테 붕 떠서 이제 찰스 다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가 됐습니까?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에 과학과 신학이 분리가 됐죠. 근데 찰스 다윈은 왜 진화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찰스 다윈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자연신학, 분류학, 용불용설, 지질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찰스 다윈은 절대로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천재를 좋아하지 않아요. 얄미워요. 그런 비슷한 사람일 때 좋아하는 거잖아요. 분류학이 원천이에요. 린네하고 무퐁이라는 사람이 이때 있는데요. 근데 이 칼폰 린네는 18세기 초반 사람이고요. 그 당시 갑자기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얘네 유럽에만 있다가 남미와 아프리카를 막 전 세계를 일주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을 보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생명들을. 이것도 뭔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종속과목 강문계죠. 기억하십니까? 종이 모여서 속이 되고 속이 모여서 과되고 쭉 이렇게 되잖아.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종이란 것은 교배 가능성이에요. 짝을 지어서 나온 새끼가 또 그 생식력을 가지면 종이죠. 당나귀하고 말이 교배해서 나오면 노새가 되잖아요. 노새는 노새끼리는 교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하고 말은 다른 종인 거예요. 근데 속과목 강은 약간 주먹구구예요. 옛날엔 근사했지만 요즘에 DNA 분석해보면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문은 확실해요. 이건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동물의 설계도는 38가지 있고 척추동물 문, 연체동물 문이 있겠잖아요. 이런 식의 뭐 설계도, 등뼈가 있는 동물과 말랑말랑한 동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칼폰 린네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가 있는 분이다. 질서 있게 우주를 생명을 창조했을 거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오니까 우리가 질서가 없이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을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세계적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폭발도 증가하는 생물 지식에 질서를 부여한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종은 고정되어 있는 걸 받아들이죠. 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종이 고정되는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생각을 했죠. 다윗이 태어나기 100년 전입니다. 100년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100년이면, 그죠? 다윗이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 분류학적인 지식이 생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언제죠? 2002년에 8강전 때 우리가 이탈리아랑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죠, 이 사람은? 안정환이에요. 안정환이 딱 헤딩을 하니까 골에 들어가면서 이제 골든골이 됐잖아요. 이 사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골키퍼였습니다.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부폰인데 이 사람의 스펠링은 똑같은 거예요. 부폰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이고 프랑스에도 그 비퐁이 있었습니다. 중요해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퐁은 그 파리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이었어요. 그 당시 파리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면 지금 치면 서울대 총장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자연사 박물관에 근무하는 과학자 1,100명이 넘거든요, 지금도요. 교수가 1,100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사가 1,100명. 이 사람은 지구에 나는 18만 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에 나는 46억 년, 47억 년이에요. 46억 년인데 18만 년 너무 적은 거 아니었는데 이때는 획기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왜 6,000년을 생각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 모아보니까 6,000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000몇 년에 뭐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18만 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당연히 시각자죠. 그 당시에 과학자니까. 근데 이런 얼토당토없는 얘기를 해. 근데 또 이 사람은 종은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화석 증거를 보니까 종이 변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종이 어떻게 변해요? 하등한 동물에서 고등한 동물로 간다 생각하잖아. 이 사람 거꾸로 생각합니다. 고등한 동물에서 하등한 동물로 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석을 보니까 옛날 동물들은 뼈도 엄청나게 커요. 튼튼해 보이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지어놨는데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죄를 지어서 점점 이 보잘것없게 변한 거다. 근데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적어도 지구의 나이가 성경의 나이를 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메인스트림이란 말이에요. 오늘 서울대 총장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종이 변하잖아요.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를지 않도 종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명한 칼폴 린데도 종은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종이 변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되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점잖은 양반이 왜 그러셔? 자꾸 비난을 하니까 없던 일로 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자기는 했다고 주장하고 뭐라 하면 아야 잘못했어요. 착각했나 봐요 해요. 하지만 역사에는 이 이야기가 남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약간의 비겁한 감이 있는 겁니다.